며느리 등에 붙은 벼락 바가지. 옛날에 참 가난한 집이 있었어요. 어찌나 가난했는지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았답니다. 이 집이 처음부터 가난했었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럭저럭 먹고 살만 했지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며느리 이렇게 네 식구가 살았는데 그러다 그만 아버지하고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만 남게 되었지요. 둘이 살다 보니 살림이 점점 가난해졌었던 거예요. 하루 세 끼 먹다가 두 끼 먹다가 이제는 한 끼도 잘 못 먹게 되었지요. 하루는 집에 양식이 똑 떨어졌는데 며느리가 양식을 구하러 나갔다가 길가에 개가 똥을 싸놓은 걸 보게 되었지요. 그런데 보니 개똥에 보리쌀이 그냥 수북이 들어있었어요. 이놈의 개가 멍석에 보리 널어놓은 걸 먹었나 봐요. 보리가 그냥 썩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나왔던 거죠. 그걸 본 며느리는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님 밥 굶은 지가 오랜데 저거라도 깨끗이 씻어 밥을 지어 드시면 어떨까? 며느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개똥에 든 보리쌀을 주워서 집에 가지고 왔어요. 그걸 씻고 또 씻었죠. 닦고 또 닦아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걸로 밥을 지었답니다. 한 그릇 잘 지어서 시어머니께 드렸지요. 시어머니가 한술 떠서 먹어보더니 아이고 보리밥이 참 구수하구나 하고 맛있게 다 먹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이튿날 며느리가 산밭을 매러 갔어요.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갔지요. 가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 먹구름이 끼더니 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일하다 말고 비를 피해 큰 나무 밑에 모여 섰지요. 천둥이 우르릉 쾅쾅 치고 번개가 여기 번쩍 저기 번쩍 하더니 벼락이 마구 떨어졌지요. 마을 사람들이 생각해보니 이러다가는 다 죽을 것 같았어요. 아이고, 벼락이 떨어지는 걸 보니 우리 중에 누군가 죄 지은 사람이 있나 보. 누구든지 죄 지은 사람이 있거든 앞으로 나서시오. 괜히 먼 우리들까지 죽게 만들지 말고. 모두들 겁을 먹고 아우성을 치는데 며느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죄 지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개똥에 든 보리쌀로 시어머니 밥을 지어드렸으니 세상에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아이쿠, 이러다가는 나 때문에 애먼 사람 다 죽겠다 싶어서 얼른 앞으로 나섰어요. 죄는 제가 지었어요. 어머님한테 개똥으로 밥을 지어드렸답니다. 하고서 벼락이 떨어지는 곳에 가서 넙죽 엎드렸지요. 벼락 맞아 죽으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과연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큼지막한 게 헐헐 내려와 며느리 엎드린 곳에 탁 떨어지더래요. 지켜보던 사람들은 다 이제 아휴 저 사람 죽었구나 했지요. 그런데 웬걸요? 며느리는 죽지 않았어요. 엎드려 있던 며느리가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 금세 비도 그치고 하늘도 맑아졌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가만히 보니 며느리 등에 바가지가 이만한 게 붙어 있네요. 며느리가 벼락을 맞긴 맞았는데 벼락 맞고 죽은 게 아니라 등에 바가지가 붙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달려들어 떼어내봤지만 떨어지지 않았지요. 아무리 용을 써도 꿈쩍을 안 했어요. 할 일 없이 며느리는 바가지를
그냥 등에 붙여가지고 집에 돌아왔지요.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모든 걸 다 고해 바쳤어요. 어머님, 어제 지어드린 밥이 사실은 개똥에서 나온 보리쌀로 지은 거랍니다. 양식은 떨어지고 어머님은 굶고 계시고 해서 제가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 그 죄가 크긴 컸나 봐요. 오늘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제 등에 붙었는데 도무지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예, 개똥에서 나온 거면 어떻고 소똥에서 나온 거면 어떠냐. 보리밥이 참 구수하다 했더니 그게 바로 내 효성이 지은 업이로구나 하고서 내 등에 붙은 것은 벼락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복이다, 복 하면서 바가지를 슬쩍 어루만졌지요. 그랬더니 바가지가 뚝 떨어지지 뭐예요? 시어머니 손이 닿으니까 바가지가 뚝 떨어졌어요. 며느리가 그 바가지를 들고 이웃의 양식을 꾸러 갔어요. 그런데 보리쌀 한 줌을 꽂아 넣었더니 금세 한 바가지가 가득 찼어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 돈을 한 푼 꽂아가 넣어봤더니 금세 돈이 한 바가지 가득 찼어요. 뭐든지 조금만 넣으면 한 바가지 가득 차니 이게 말로만 듣던 화수분 바가지였지요. 그 화수분 바가지 덕분에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그 뒤 부자가 돼서 아주 잘 살았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도 많이 베풀면서 살았더래요. 아우의 피리소리.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우고 까막까치가 말할 적에 어떤 형제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다들 짐작하신 대로 형은 욕심쟁이에다가 심술쟁이고 아우는 효성이 깊고 착했지요. 세 식구가 살다가 어머니가 덜컥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아무리 좋다는 약을 다 써봐도 낫지 않고 아무리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보여도 낫지 않았지요. 그러던 중에 하루는 어떤 스님이 와서 보더니 이 병에는 삼신산 불로초를 캐다 먹이면 낫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삼신산은 3만 리나 떨어져 있는 곳에 있고 가는 길은 말도 못하게 험한데 그래도 착한 아우는 어머니의 병을 고칠 마음으로 삼신산에 가기로 마음먹었지요. 형님, 제가 다녀올 동안 어머니를 잘 모시고 계십시오. 다녀오겠습니다. 동생은 어머니를 형한테 맡겨두고 길을 떠났어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자꾸자꾸 갔지요. 얼마만큼 가니까 깎아지른 벼랑이 앞을 가로막는데 얼마나 높은지 꼭대기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 벼랑을 타고 넘는데 세일에 20하루가 걸렸답니다. 또 얼마만큼 가니까 시퍼런 강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얼마나 넓은지 끝이 보이지 않았지요. 배를 타고 그 강을 건너는데 세일에 20하루가 또 걸렸답니다. 또 얼마만큼 가니 빽빽한 가시덤불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얼마나 험한지 길이 보이지 않았지요. 그 가시덤불을 헤치고 나가는데 세일에 20하루가 걸렸답니다. 동생은 이렇게 고생고생하며 드디어 삼신산에 닿았어요. 삼신산에 올라가 불로초를 한 뿌리 캤지요. 그걸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데 가시덤불을 헤치고 강을 건너고 벼랑을 타고 넘어 드디어 집에 다 다다랐지요. 이제 고개 하나만 넘으면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집에서 잘 기다리던 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심술이 나는 것이었어요. 아우가 불로초를 캐가지고 와서 어머니의 병을 고치면 어머니가 아우만 좋아하고
자신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 같았지요. 그래서 국리 끝에 아우가 돌아오는 고개 너머 길목에 가서 지키고 있기로 했어요. 그러다 얼마 뒤 아우가 나타나니까 글쎄 아우한테 재를 뿌려 눈을 멀게 하고 불로초를 빼앗아 자기 혼자 집으로 가져갔지요. 그러고는 그 불로초를 자신이 구한 척하면서 어머니에게 드렸답니다. 어머니는 그 불로초를 먹고 병이 씻은 듯이 나았지요. 눈먼 아우는 더듬더듬 더듬으며 목적지도 없이 걸어갔어요. 자꾸만 가다 보니 마침 대나무 밭이 있었는데 만져보니 대나무가 미끈미끈하게 잘 자랐지 뭐예요. 아우는 가지고 있던 칼로 대나무를 베어서 피리를 만들었어요. 피리를 만들어 삘릴리 삘릴리 하고 부는 소리가 멀리 퍼져나갔지요. 그 소리가 얼마나 곱고 구슬픈지 몰라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지요. 모여든 사람들은 저마다 손뼉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피리 소리를 듣는데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어찌된 일인지 피리 소리는 날마다 조금씩 더 멀리 퍼져나갔답니다. 멀리 퍼지고 퍼져 드디어 임금님이 사는 대궐에까지 들리게 되었어요. 임금의 딸은 피리 소리를 듣고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어요. 저 피리 소리를 날마다 듣고 싶다고 말이에요. 임금님은 딸의 부탁을 모른 채 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당장 신하들에게 일러 피리 부는 사람을 찾아서 데려오라고 했어요. 신하들이 피리 소리를 따라가 보니 웬 눈먼 사내 아이가 대나무 밭에 앉아 구슬프게 피리를 불고 있었어요. 신하들은 그 사내 아이를 대궐로 데려갔지요. 이렇게 해서 아우는 대궐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날마다 임금의 딸 옆에서 피리를 불면서 말이에요. 고향에 있는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고향에 계신 어머니는 병이 나았지만 기쁘지가 않았어요. 작은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그렇지요. 작은 아들 소식이 궁금해 큰아들한테 물어보면 글쎄 그 녀석이 어디로 갔는지 저도 몰라요. 저 혼자 잘 살겠다고 도망간 녀석을 뭐하러 찾으세요? 그냥 잊으세요. 이러고 말았지요. 그럴수록 어머니는 작은 아들이 더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종이에다 편지를 썼지요. 작은 아이 아무개야, 너는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는 네가 너무나 보고 싶구나. 이 편지를 보거든 어서 어미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거라. 그런데 편지를 써놓고 보니 막막했어요. 작은 아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아야 편지를 보낼 것 아니겠어요? 답답해서 어머니는 그 편지를 마루에 던져놓고 한숨만 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난데없이 하늘에서 기러기 한 마리가 훨훨 날아오더니 마루에 놓여있는 편지를 물고 하늘로 도로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저 산 너머로 멀리 날아갔지요. 기러기는 편지를 물고 곧바로 대궐로 날아갔답니다. 그날도 아우는 임금의 딸 앞에서 피리를 불고 있었어요. 삘릴리 삘릴리 구슬프게 불고 있는데 난데없이 기러기 한 마리가 훨훨 날아오더니 아우 앞에 편지를 뚝 떨어뜨리고 가네요. 아우는 앞이 안 보이니까 편지가 떨어졌는지 어쨌는지도 몰랐지요. 그래서 임금의 딸이 편지를 주워가지고 읽어주었어요. 작은 아이 아무개야, 너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는 내가 너무나 보고 싶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우가 가만히 들어보니 자신의 어머니가 자기에게 보낸 편지였거든요. 얼마나 놀랍고 반가운지
그냥 소리나는 쪽으로 와락 달려들어 편지를 낚아채면서 어디 나도 좀 봅시다 하다가 그만 눈이 번쩍 떠졌대요. 눈이 떠졌으니 얼마나 좋아요.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임금의 딸도 덩달아 춤을 추었답니다. 그리고 임금에게 자신의 사정을 낱낱이 이야기했어요. 임금은 곧바로 신하를 보내 어머니를 대궐로 모셔왔지요. 아우는 그 뒤로 임금 딸과 결혼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지금은 대동강이 평양을 가로질러 흘러가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양에서 무려 20리나 떨어진 곳으로 돌아서 흘러갔다고 해요. 그래서 평양 사람들은 물 때문에 무척 고생을 많이 했었지요. 한번 물을 길러가면 왕복 40리 길을 걸어가야 했으니 오죽 힘들었겠어요. 안악들도 빨래를 하기 위해 역시 먼 길을 걸어 다녀야 했지요. 그런데 그 대동강의 물길을 바꾼 집신장소가 있었다고 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당시 평양에 집신장수가 한 사람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장에 나가 집신을 팔아 그 돈으로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지요. 하루는 집신장수가 집신을 모두 팔고 나서 그 돈으로 쌀을 사려고 장터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집신장수는 지게를 짊어진 채 여기저기 기웃기웃 거렸지요. 그런데 한 장사꾼이 이상스레 눈길을 잡아 끌었어요. 그는 강에서 고기를 잡아 파는 물고기 장수였어요. 그 사람 앞에는 팔뚝만한 잉어가 놓여 있었어요. 집신장수는 호기심에 커다란 잉어를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커다란 잉어가 집신장수를 빤히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거 참 신기한 잉어로군. 집신장수가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가가자 잉어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더욱 애타는 눈빛으로 집신장수를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참 불쌍하기도 하다. 내가 하루 굶는 한이 있더라도 저 잉어를 꼭 구해줘야겠어. 이렇게 생각한 집신장수는 물고기 장수에게 물었어요. 이 잉어 얼마요? 이 잉어는 매우 비싸다오. 이렇게 큰 잉어는 워낙 귀한 거라서. 집신장수는 집신 판돈을 꺼내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두 물고기 장수에게 건네주었어요. 물고기 장수는 돈을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조금 모자라지만 가진 걸 모두 내놓았으니 당신에게 팔겠소. 집신장수는 얼른 지게를 내려놓고 그 위에 잉어를 조심스럽게 얹었어요. 그리고 행여 잉어가 죽을세라 대동강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지요. 어휴, 힘들어. 강이 왜 이렇게 먼 거야? 평양 한가운데로 흐르면 사람들이 다들 좋아할 텐데. 집신장수는 투덜거리면서도 뜀박질을 멈추지 않았어요. 마침내 집신장수는 숨을 헐떡거리며 대동강에 도착했지요. 다행히 잉어가 그때까지 살아있어 집신장수는 잉어를 안고 강가로 내려갔어요. 자, 내가 살던 곳으로 가거라. 집신장수는 잉어를 강에 놓아주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잉어는 곧장 달아나지를 않고 그 앞에서 헤엄을 치며 집신장수를 쳐다보았어요. 그 앞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마치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집신장수는 흐뭇한 기분이 들어 잉어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다시는 잡히지 말고 잘 살아라. 집신장수는 터덜터덜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참을 가다가 웬 소년을 만나게 되었지요. 소년은 초립을 쓰고 있었는데 환한 얼굴에 귀티가 나는 모습이었어요. 소년은 공손히 인사를 하며 말했어요. 어르신, 잠깐 저를 따라오시지요. 집신장수는 난데없는 소년의 말에 잠시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곧 무엇에 홀린 듯 말없이 소년의 뒤를 따라갔어요.
소녀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다시 대동강으로 갔어요. 강에 이르자 소년이 말했어요. 어르신, 저와 함께 물속으로 가시지요. 집신장수는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어떻게 물속으로 갈 수 있겠느냐? 물에 들어가면 당장 숨이 막혀 죽을 텐데. 소년이 빙그레 웃었어요. 제 등에 업히세요. 그러면 숨이 막히지 않고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용궁에 사는 용왕의 셋째 아들인데 세상 구경을 하고 싶어 대동강에 나왔다가 낚시꾼에게 잡히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어르신께서 구해주신 덕분에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일을 아시고 어르신을 모셔오라 하여 사람으로 몸을 바꾸어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시고 제 등에 업히십시오. 그렇다면 아까 그 잉어가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집신장수는 그제야 안심하고 소년의 등에 업혔어요. 소년은 집신장수를 업자마자 강물로 풍덩 뛰어들더니 물 아래로 내려갔어요. 역시 소년의 말대로 집신장수는 물속에서도 전혀 호흡이 곤란하지 않았어요. 한참 물속으로 들어가자 이내 으리으리한 궁궐이 나타났지요. 그곳은 바로 용궁이었답니다. 12대문을 차례로 열고 들어가자 휘황찬란한 빛이 나는 곳에 비단 옷을 입은 신하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위엄 있게 앉아있는 용왕은 금빛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산호관을 쓰고 있었지요. 집신장수가 들어서자 용왕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내 아들의 은인이 왔구먼. 자, 이리 오시오. 집신장수는 용궁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어요. 커다란 상에 처음 보는 맛난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지요. 집신장수는 마침 배도 고픈 터라 입에서 살살 녹는 음식을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요. 그리고 사흘 동안 용궁에 머물면서 꿈같은 시간을 보냈지요. 이윽고 떠날 시간이 되자 용왕이 말했어요. 뭐든지 소원이 있으면 하나만 말하거라. 집신장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집신장수의 머리에 느닷없이 대동강이 떠올랐어요. 그와 함께 왕복 40리를 걸어 물을 길러가는 평양 백성들이 떠올랐고 그 먼 곳으로 빨래를 하러 가는 안악들의 모습도 떠올랐지요. 집신장수는 더 생각해 볼 것 없이 얼른 말을 했어요. 저는 다른 소원은 별로 없고 지금 대동강이 평양에서 너무 먼 까닭에 사람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니 대동강 물길을 돌려 평양 가까운 곳으로 흐르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신장수의 말에 용왕이 허허 웃었어요. 참으로 착한 백성이로다. 다른 사람 같으면 금은보화를 달라고 할 텐데 평양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먼저로구나. 용왕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집신장수에게 달걀만한 굿을 3개를 주었어요.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첫 번째 구슬은 돈이 나오는 구슬이고, 두 번째 구슬은 곡식이 나오는 구슬, 세 번째 구슬은 옷이 나오는 구슬이다. 구슬을 슬슬 문지르면서 돈 나와라 하면 돈이 나올 것이고, 곡식 나와라 하면 곡식이 나올 것이다. 내가 착해서 선물로 주는 것이니 가지고 가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해라. 그러면 제 소원은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그럴 리가 있겠느냐. 내 소원도 물론 들어주겠다. 앞으로 사흘 뒤에 큰 비를 내려 대동강 물길을 평양 한복판으로 바꾸어 줄 테니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 대피나 잘하게 하거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신장수는 코가 바닥에 닿도록 절을 했어요. 얼마 후 집신장수는 다시 용왕의 셋째 아들 등에 업혀 물 밖으로 나왔지요. 강가에 집신장수를 내려놓은 용왕의 아들은 이내 물속으로 사라졌어요.
용왕의 아들과 헤어진 집신장수는 곧 평양 가명으로 찾아갔어요. 용왕의 말대로라면 사흘 뒤에 큰 비가 내릴 것이므로 지체할 시간이 없었지요. 집신장수는 평양 감사에게 용궁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사또님, 사흘 뒤에 큰 비가 내릴 테니 백성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용왕님의 말입니다. 하지만 평양감사는 집신장수의 말을 굳이 듣지 않았어요. 정신 나간 소리 말고 당장 꺼져라! 곁에 있던 육방 관속들도 모두 집신장수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지요. 저 녀석이 용왕님을 만나고 왔다는구만. 돌아도 완전히 돌았군. 결국 집신장수는 미친놈 소리를 들으며 평양 가명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하지만 집신장수는 거기서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백성들이 모두 큰 물에 휩쓸려 죽고 말 것이기 때문이었지요. 집신장수는 다시 힘을 내서 평양 시내는 물론 장터와 마을 골목골목까지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직접 알리고 다녔어요. 사흘 뒤에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 미리 대피하였다가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면 다시 돌아오십시오. 집신장수의 말을 믿은 사람들은 짐을 꾸려 산 꼭대기로 피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신장수를 비웃으며 피신하지 않았지요. 집신장수가 돌았다고 생각하고 그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던 거였어요. 결국 사흘이 지나 용왕이 비를 내리겠다고 한 날이 되자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면서 거센 비가 쏟아졌어요. 비가 어찌나 많이 오는지 마치 동이로 물을 쏟아붓는 것만 같았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동네는 물론이고 시내까지 모두 물이 들어차 평양은 온통 물바다가 되었어요. 비는 사흘 밤낮을 내린 뒤 그쳤어요. 비가 그치자 날이 활짝 해었고 고였던 물도 순식간에 빠졌지요. 대피했던 백성들이 모두 돌아왔어요. 집신장수 역시 돌아왔지요. 그런데 가만 보니 20리 밖에 있던 대동강이 바로 평양 한복판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우와! 대동강이 평양 한복판으로 흐른다! 이제 물을 길러 20리씩 걸어다닐 필요가 없게 됐어. 평양 사람들은 물길이 바뀐 대동강을 보고 모두 환호성을 질렀어요. 집신장수도 그들과 더불어 기뻐했지요. 하지만 집신장수의 말을 믿지 않아 피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모두 물에 휩쓸려 죽고 말았어요. 평양 감사도 또 집신장수를 비웃던 평양 가명의 평양 감사도 또 집신장수를 비웃던 평양 가명의 벼슬아치들도 어딘가로 사라져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그 뒤로 평양 백성들은 물 걱정을 하지 않고 편하게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집신장수는 용궁에서 받아온 요술구슬을 이용해 큰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콩 한 알과 송아지. 옛날 어느 동네에 어여쁜 딸을 셋이나 둔 딸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딸 셋을 한자리에 불러 이렇게 말했지요. 이제 너희들도 많이 컸으니 내년에는 할아버지 생신 선물을 준비해 보아라. 그러고는 콩 한 알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작디 작은 콩알 한 알로 선물을 준비하라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고 말고. 큰딸은 입을 삐죽이며 콧방귀를 뀌더니 콩을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나는 콩을 밭에다 심어야지. 버리는 것보단 땅에 심는 게 낫지. 콩을 심어 놓으면 가만히 둬도 무럭무럭 자랄 테니까.
둘째 딸은 콩을 밭에 심고 나서 발로 몇 번 꾹꾹 밟아뒀지요. 그러곤 까맣게 잊어버렸답니다. 그런데 막내딸은 콩을 땅에 심지도 버리지도 않고 골똘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막내딸은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막내딸은 나뭇가지와 풀로 올가미를 만들고 그 위를 나뭇잎으로 잘 덮었어요. 그리고 콩 하나를 사뿐히 올려놓았지요. 막내딸은 나무 뒤에 숨어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퍼드득 퍼득 퍼득 꿩 한 마리가 콩을 먹으려고 내려앉았지요. 요리조리 두리번 꿩이 조심스레 콩에 다가가 먹으려는 순간 막내딸이 올가미 줄을 힘차게 잡아당겼습니다. 꿩은 꼼짝없이 잡히고 말았지요. 막내딸은 꿩을 가지고 시장으로 나갔어요. 생선 파는 어물전, 예쁜 놀이개 가득한 박물전, 쌀 파는 싸전마다 사람들이 북적북적했지요. 한참을 둘러보던 막내딸은 암평아리 한 마리와 수평아리 한 마리를 골라 산에서 잡은 꿩과 바꾸었습니다. 막내딸은 병아리 2마리를 집에 가져와 물도 주고 모이도 주면서 정성을 다해 길렀습니다. 병아리는 쑥쑥 자라 어미닭이 되었어요. 어미닭이 낳은 알에서 병아리들이 태어났고 막내딸은 또 정성을 다해 병아리들을 길렀습니다. 병아리들은 어미닭이 되고 어미닭은 알을 낳고 알에서는 병아리가 태어났지요. 1년 뒤 드디어 할아버지 생신날이 되었습니다. 마당에 커다란 잔치상이 차려졌고 동네 사람들도 찾아와 덕담을 아끼지 않았지요. 할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할아버지. 얼마나 좋으실까? 생신상 다리가 휘어지네, 휘어져. 잔치가 무르익자 아버지가 새 딸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얘들아, 작년에 내가 준 콩 한 알로 어떤 선물을 장만했는지 가져와 보아라. 첫째야, 그 콩으로 무엇을 했느냐? 큰딸은 우물쭈물하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럼 둘째야, 너는 무엇을 장만했느냐? 아버지의 물음에 둘째 딸도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일 뿐이었지요. 어허, 이럴 수가. 귀중한 콩 하나를 헛되이 버리다니. 아버지는 혀만 끌끌 차고 말았습니다. 그때 막내딸이 조용히 앞으로 나왔지요. 아버지, 제가 마련한 선물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더니 뒷마당에서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웬 송아지냐? 너 설마
남의 집 송아지를 훔쳐온 건 아니겠지? 이 송아지 어디서 난 거야? 셈이 난 큰딸과 둘째 딸은 옆에서 난리가 났지요. 저는 아버지가 주신 콩 한 알로 이 송아지를 샀습니다. 아니, 콩 한 알로 송아지를 샀다고? 막내딸의 말에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막내딸을 바라보았지요. 다들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습니다. 저는 산에 가서 콩 한 알로 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장에 가서 꿩을 병아리 한 쌍과 바꿨고요. 병아리는 닭이 되고 닭은 다시 병아리를 많이 낳았지요. 정성껏 길렀더니 금세 자라났고요. 모두 내다 팔아서 송아지 한 마리를 살 수 있었습니다. 막내딸의 얘기를 다 들은 아버지 얼굴에는 한박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도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셨지요. 아이고, 기특하기도 해라. 어머나, 어쩌면 저렇게 똑똑할까? 정말 기특하네 그래. 마을 사람들도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막내딸을 칭찬했습니다. 큰딸, 둘째 딸은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지요. 쿵덕쿵덕 덩덕쿵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흥겨운 풍악 소리와 노랫소리가 하루 종일 울려 퍼졌습니다. 그 뒤로 세 딸은 할아버지, 아버지를 모시고 잘 살았습니다. 큰딸과 둘째 딸도 막내딸을 보고 지혜롭고 효심 가득한 딸들이 되었다지요. 금이야 씨의 지혜. 아씨, 아씨, 금온령이 내렸습니다. 아씨, 금온령이 내렸어요. 사모리가 호들갑을 떨며 달려와 말했어요. 금이야 씨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다소곳이 앉아 술을 놓고 있었답니다. 웬 수선이냐? 왕비 간택을 한답니다. 13살에서 17살까지 사대부 집안 교수들의 혼인이 금지됐어요. 아씨도 해당이 되시잖아요. 금이야 씨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술을 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은 자꾸 설레었답니다. 이튿날 김대감은 딸 금이의 단자를 정성스럽게 싸서 궁궐로 보냈어요. 단자에는 태어난 날을 비롯해 금이의 사주가 상세히 적혀 있었답니다. 13살에서 17살까지 모든 사대부 집안 교수들의 단자가 궁궐로 보내졌어요. 모두들 예비 왕비인 셈이었지요. 금이는 오늘부터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예의범절을 익히는데 정성을 기울이거라. 네, 아버님. 단자를 궁궐로 보낸 지 보름이 지난 어느 날 궁으로부터 초간택에 참여하라는 전갈이 왔어요. 초간택은 바로 첫 번째 간택을 말하지요. 며칠 후 금이야 씨는 노랑 저고리에 다홍치마를 곱게 입고 궁궐로 갔답니다. 같은 옷을 입은 30명의 처자들이 궁궐 앞에 모였지요.
처자들은 궁궐문 앞에 놓인 소뚜껑을 밟고 궁궐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소뚜껑을 밟는 이유는 궁궐 살림을 맡을 안주인이 들어온다는 의미로 부엌 신에게 먼저 고하는 풍습이랍니다. 금이야 씨와 다른 처자들은 넓은 궁궐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참을 걸어가자 넓은 방에 있는 커다란 전각이 나왔답니다. 방 안에는 긴 발이 드리워져 있고 그 너머에 임금님과 대비마마가 앉아 있었지요. 어서들 들게. 대비마마의 말이 떨어지자 30명의 처자들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임금님과 대비마마는 나란히 선 처자들을 찬찬히 살펴보았답니다. 그러고는 마음속으로 7명을 뽑았지요. 보름 후 첫 간택에 든 7명의 처자를 놓고 두 번째 간택이 있었어요. 금이야 씨도 그 7명 가운데 하나였지요. 7명의 처자는 저마다 곱게 단장을 하고 궁궐 안에 마련된 간택장으로 들어갔답니다. 간택장 안은 화사한 꽃이 피어난 것 같았어요. 그 가운데서도 단아하고 기품 있는 금이야 씨의 모습이 단연 돋보였지요. 재간택이 끝나고 마지막 3간택이 있는 날이 다가왔어요. 금이야 씨를 비롯한 3명의 처자가 궁궐로부터 부름을 받았답니다. 3간택이 있는 날 아침, 금이야 씨는 부모님에게 큰 절을 올렸어요. 아버님, 어머님, 소녀 3간택을 치르러 갑니다. 이제 3간택에서 뽑히면 만백성의 어머니가 되어 나라 살림을 보살펴야 하지요. 그러면 부모님을 자주 뵙기가 힘들게 된답니다. 그래, 어서 가보거라. 금이야 씨는 곱디고 온 한복에 예쁜 댕기를 들이고 궁궐로 향했어요. 부모님은 아쉬움을 감추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답니다. 3간택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자 방 안에는 처자들의 아버지 이름이 수놓인 3개의 방석이 놓여 있었어요. 두 처자는 자신의 방석을 찾아 그 위에 살포시 앉았답니다. 하지만 금이야 씨는 방석을 곁에 두고 바닥에 앉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대비마마가 물었지요. 어찌하여 방석 위에 앉지 않는고? 제가 어찌 제 아비의 이름을 깔고 앉을 수 있겠습니까? 금이야 씨의 대답에 다른 처자들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답니다. 대비마마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대비마마가 물었어요. 고개 가운데 가장 넘기 힘든 고개는 무엇이냐? 추풍령이옵니다. 대관령이옵니다. 첫 번째 처자와 두 번째 처자가 앞을 다투어 대답했어요. 이번엔 금이야 씨 차례였지요. 바로 보릿고개이옵니다. 금이야 씨가 대답하자 대비마마가 물었어요. 보릿고개라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른 봄에 곡식이 떨어지면 백성들은 보리가 익을 때까지 배고픔에 시달립니다. 이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하지요. 이 고개야말로 가장 넘기 힘든 고개가 아닐까 하옵니다. 대비마마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대비마마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꽃 가운데 어느 꽃이 제일이더냐? 크고 아름다운 모란이옵니다. 진흙을 뚫고 나온 연꽃이옵니다. 그러자 금이야 씨가 대답했어요. 목화입니다. 목화가 지고 나면 흰 솜이 남지요. 그 솜에서 자아낸 실이 백성들의 옷이 되지요.
그러므로 저는 목화가 으뜸이라 여겨지옵니다. 대비마마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침내 금이야 씨가 새 왕비로 뽑혔습니다. 금이야 씨는 가래식 전까지 궁궐 안의 별궁에 머무르면서 왕실의 법도에 대해 배웠지요. 궁궐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부를 때는 무조건 마마라고 하셔야 합니다. 계시지 않는 곳에서 그분을 가리킬 때는 임금님은 주상전하, 상감마마, 대전마마라고 하시고 주상전하의 어머니가 되시는 분은 대비마마, 자전마마, 우전마마라고 하셔야 하지요. 왕비마마께서는 중전마마, 곤전마마라 불리시고 임금님께서는 왕비마마를 내전이라 부르시옵니다. 금이야 씨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왕실의 법도에 대해 공부했답니다. 오늘은 인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왕실의 인사법에는 읍과 배가 있습니다. 읍은 허리를 공손히 구부리는 인사법이고 배는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인사법이지요. 금이야 씨가 별궁에서 왕실의 법도를 배우는 사이 궁궐 안팎에서는 가래식 준비가 한창이었답니다. 금이야 씨의 집에는 혼례를 청하는 납체와 궁궐에서 보낸 예물이 도착했지요. 납체란 신랑 집에서 신부의 집으로 혼인을 청하는 의례를 말한답니다. 드디어 모든 종친과 문무백관이 모인 가운데 성대한 가래식이 거행되었어요. 화려한 대례복을 입은 금이야 씨는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임금님과 새 왕비를 축복했지요. 새 왕비는 지혜롭고 후덕하게 나라 살림을 잘 보살폈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꼼꼼히 살펴 온 나라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지요. 금이야 씨가 바로 영조 대왕의 왕비였던 정순 왕후랍니다. 선비와 구렁색시. 옛날 한 마을에 마음씨 착한 선비와 어여쁜 색시가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선비는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마루를 닦고 있었어요. 그때 색시가 서방님을 불렀지요. 서방님, 장에 가서 굴비 좀 사다 주시겠어요? 색시가 부탁을 했어요. 그럼 사다 주다 말고. 선비는 냉큼 옷을 갈아입고 장으로 뛰어갔답니다.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성큼성큼 장으로 갔지요. 우와, 와. 장에 도착한 선비는 신바람이 났어요. 장에는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았거든요. 선비는 쿵덕쿵덕 떡방앗간을 지나고 따당따당 대장간도 지나고 구수한 냄새가 솔솔 풍기는 주막을 지나 꼴뚜기가 뛰어오르는 어물전으로 갔답니다. 어물전에서 선비는 굴비를 3마리 샀어요. 그런 뒤 굴비를 허리춤에 엮어차고는 잽싸게 집으로 향했답니다. 선비는 산길을 빨리 걸었어요. 어느새 하늘이 어두컴컴해졌거든요. 그런데 한 고개를 넘고 2고개를 넘고 3고개를 넘어가고 있을 때 웬 영감님이 선비를 불러 세웠어요. 여보게, 선비, 나 좀 보게나. 선비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나이든 영감님이 부르는데 모른 척할 수가 없었지요. 슬금슬금 영감님한테 다가갔답니다. 예, 부르셨습니까? 자네, 영감님이 말했어요. 3년 전 오늘 과거에 떨어지고 집에 가는 길에 길을 잃었지.
아니,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선비는 깜짝 놀랐어요. 길을 잃어 헤매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찾았지. 아니, 그걸 어떻게... 근데 그 집 주인 여자가 같이 살자고 하지 않았나? 네, 맞습니다. 영감님은 선비에게 속닥속닥 무언가 귓속말을 한 뒤에 숲속 깊숙이 사라져 버렸답니다. 영감님의 말을 듣고 난 선비는 넋이 나간 표정이었어요. 그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집에 다 도착하도록 선비는 계속 중얼거렸답니다. 그래도 혹시... 선비는 문 앞에 서서 잠깐 생각에 잠겼어요. 아니야. 영감님 말이 틀릴 수도 있잖아. 그래도 혹시 어쩌면... 결국 선비는 영감님이 시킨 대로 몰래 담을 넘었답니다. 그리고는 방 안을 살그머니 들여다보았어요. 에구머니나! 영감님 말이 사실이었네. 선비는 기절할 것 같았어요. 방 안에는 색시 대신 큰 구렁이가 따리를 틀고 있었거든요. 이를 어째... 우리 색시가 구렁이였다니. 그럼 영감님 말대로 오늘 밤 진짜로 나를 잡아먹겠구나. 선비는 뒷담벽에서 벌벌벌 기어와 쭈그리고 앉았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지요. 그래도 색시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었는데. 선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내가 거지처럼 가난했을 때도 나를 사랑해 주었어. 선비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서 울다가 눈물을 소매 끝으로 쓱 닦고는 벌떡 일어섰어요. 아니야. 색시가 날 잡아먹을 거였으면 벌써 나는 잡아먹혔겠지. 색시가 구렁이라고 해도 나는 상관없어. 선비는 다시 담장을 넘어 대문 앞으로 갔답니다. 그러고는 어험 헛기침을 하며 씩씩하게 대문 안으로 들어섰어요. 여보, 색시 나왔어요. 아유, 서방님, 고생 많으셨지요? 어서 들어오세요. 색시는 버선발로 달려나와 선비를 반갑게 맞았답니다. 색시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밥상을 맛있게 차려왔어요. 선비는 밥숟갈을 들여다 말고 잠깐 멈칫했답니다. 아까 영감님이 밥을 뱉어야 구렁이가 죽는댔는데 이를 어쩌지? 선비는 색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색시는 착한 얼굴로 선비를 보고 웃고 있었지요. 설마 저렇게 착한 내 색시가 구렁이일 리는 없어. 나를 잡아먹을 리도 없어. 그래, 차라리 내가 죽자. 선비는 밥을 꼭꼭 씹어서 맛있게 먹었답니다. 한 그릇 뚝딱, 또 한 그릇 뚝딱 맛있게 먹었지요. 고맙습니다, 서방님. 저를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색시의 말에 선비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색시, 그럼 색시도 내가 영감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오? 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색시가 진짜 구렁이란 말이오? 색시는 가만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을 이어갔지요. 아까 서방님이 만난 그 영감님은 천년 묵은 진해입니다.
오늘 밤 둘 중 하나가 죽어야만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할 수 있지요. 그래서 서방님을 시켜 저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아, 그랬구려. 선비는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오늘 밤 진애와 저는 큰 싸움을 할 거예요. 혹시라도 제가 죽거든. 그게 무슨 말씀이오? 죽으면 안 돼요, 색시. 그나저나 색시가 살아서 용이 되어도 하늘로 승천해야 하니 이제 다시는 못 보겠구려. 이를 어쩌면 좋소. 선비는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색시를 따라 깊은 숲으로 들어갔답니다. 이제 더는 저를 따라오지 마세요. 만일 제가 싸움에서 지면 서방님이 다칠지도 모릅니다. 실소. 그래도 끝까지 따라갈 테요. 아무리 말려도 선비는 색시 뒤를 따라갔어요.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이건 꼭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색시가 큰 굴 앞에 이르자 선비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선비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야기했답니다. 여보, 색시, 부디 몸 조심하시오. 색시가 들어가자 굴 안에서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어요. 에고, 이를 어쩌나. 선비는 너무 무서워서 가슴을 졸였지요. 그런데 그때 뭔가가 번쩍 하는 것 같더니 진의 꼬리가 눈앞을 휙 스치며 지나갔어요. 아이고, 저 다리 좀 봐. 선비는 너무 무서워서 꼴깍 기절을 했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선비는 정신을 차렸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굴 안이 조용했지요. 싸움이 끝났나? 그럼 우리 색시는... 선비가 살그머니 굴 앞으로 한 발짝 옮겼을 때였어요. 굴 안에서 구렁이 꼬리가 쑥 빠져나왔답니다. 선비는 너무 놀라 심장이 오그라붙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저 꼬리 좀 봐. 선비는 또다시 꼴까닥 기절을 해버리고 말았지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선비는 다시 정신을 차렸어요. 굴 안에서는 아직도 싸움이 끝나지 않았는지 연기가 자욱하게 번지고 소리도 요란했답니다. 이러다가 우리 색시 진짜 죽겠네. 안 되겠어. 내가 우리 색시를 구해줘야지. 선비는 두 주먹을 꼭 쥐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소리쳤지요. 네 이놈! 진애야! 우리 색시 건드리지 마! 내가 너를 혼내줄 테다! 그런데 그때 구렁이 꼬리와 진애 꼬리가 뒤엉켜 굴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선비는 숨이 턱 막혀서 다시 기절하고 말았답니다. 서방님, 서방님. 한참 뒤 색시가 깨우는 소리에 선비는 눈을 떴어요. 색시! 선비는 벌떡 일어나 앉았지요. 어느새 아침 햇살이 환히 비추고 있었답니다. 싸움은 끝났소? 싸움은 끝났어요.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선비 말에 색시가 방긋 웃으며 하늘을 가리켰어요. 하늘에는 커다란 용이 꿈틀거리며 날아다니고 있었답니다. 아니, 그렇다면... 선비는 깜짝 놀라 색시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영감님에게 양보했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영감님은 용이 되고 저는 이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서방님하고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 거예요. 아, 그렇구려. 이렇게 좋을 수가. 여보 색시, 우리 어서 빨리 집으로 갑시다.
선비와 색시는 용이 된 진해 영감님에게 손을 흔들어주고는 산을 내려갔답니다. 용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주고는 멀리 하늘로 날아갔지요. 여보 색시, 우리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삽시다. 좋지요, 서방님. 선비 말에 색시가 맞장구를 쳤어요. 천년만년 오래오래,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삽시다. 좋지요, 좋아요. 아이고 좋구나. 선비는 어깨춤을 췄어요. 노래도 흥얼흥얼 부르면서 말이에요. 진해를 구한 농부. 옛날 영종도 백운산 북쪽 운북리에 아이들을 혼자 키우며 사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는 열심히 일했지만 가뭄으로 비가 내리지 않아서 끼니를 잇기도 어려웠지요. 어느 날 논에서 일하던 농부는 다리에 붙은 진해를 발견했지요. 밟아 죽이려 했지만 진해가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서 농부는 진해를 놓아주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농부는 먹을거리를 찾기 위해 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인지 농부는 그만 바위 위에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마침 그곳을 지나던 한 여인이 농부를 발견했지요. 괜찮으세요? 농부는 여인의 말에 갑자기 자신의 처지가 슬퍼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형편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이들까지 굶고 있으니 가슴이 아프네요. 농부의 이야기를 들은 여인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저를 따라오십시오. 굶지 않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농부는 그 말을 듣고 아이들과 함께 여인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인을 따라가다 보니 외딴 곳에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하고 대궐처럼 큰 기와집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의 집입니까? 여인은 농부의 질문에도 대답 없이 들어오라는 손짓만 했지요. 농부가 집 안에 들어서자 여인이 말했습니다. 형편이 딱해 보이시는데 제 말대로 하시면 어떨지요. 그러면 당신의 집안도 잘 살게 될 뿐 아니라 저에게도 큰 덕이 됩니다. 여인의 말에 잠시 고민하던 농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굶지 않는다면 제가 뭐든 못하겠습니까? 무슨 일이든 하지요. 여인은 농부에게 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말을 한 필 사오세요. 농부가 힘 좋은 말을 사가지고 돌아오자 여인은 말 허리가 휘어지도록 돈꾸러미를 실어주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돈을 오늘 안으로 다 쓰고 돌아오십시오. 농부는 얼결에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가난했던 농부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지요. 결국 농부는 거리를 떠돌며 고민만 하다가 해질 무렵
돈을 그대로 갖고 돌아왔습니다. 여인은 돈을 그대로 가지고 돌아온 농부를 보고 말했지요. 쓰라고 준 돈을 그냥 갖고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내일은 이 돈을 꼭 다 쓰고 오셔야 합니다. 농부는 여인의 말을 듣고는 밤새 뜬 눈으로 고민했습니다. 이튿날 농부는 돈을 가지고 시장으로 갔지요. 시장을 서성이다가 배고픔에 굶주리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과 곡식을 사서 나눠주면서 돈을 모두 썼습니다. 매일매일 농부는 여인에게 돈을 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썼지요. 그렇게 5일째 되던 날, 머리가 새하얗고 무섭게 생긴 할아버지가 농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게, 이 잔빗으로 머리를 빗고 오늘 밤 베개 아래에 두고 자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안에 불행이 닥칠 것이야. 신기한 이야기에 농부는 돈과 찬빗을 바꿔서 집으로 돌아와 할아버지의 말대로 했지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여인은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인은 농부에게 돈을 주며 하루 동안 모두 쓰고 오라고 신신당부했지요. 농부는 어제 만났던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어요. 이 떡을 가족과 함께 나눠 먹으면 모두가 건강해질 것이요. 농부는 아파 보이던 여인이 생각나서 돈을 주고 떡과 바꾸었답니다. 그러나 여인은 농부가 사온 떡을 먹고도 기운을 차리지 못했지요. 열흘째 되던 날, 할아버지는 농부 앞에 다시 나타나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과 함께 살고 있는 여인은 사람을 괴롭혔던 지네가 여인으로 변한 것이요. 그러니 가족이 무사하려면 여인의 다리를 밟아서 못 쓰게 만들어야 하오.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온 농부는 가족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말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인이 자신과 아이들을 정성껏 돌봐주었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말대로 할 수가 없었지요. 농부는 고민 끝에 방문을 열고 디딤돌 위에 놓인 여인의 신발을 힘껏 밟고 재빨리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시 뒤 디딤돌은 펑 소리를 내고는 새하얀 연기를 풍기며 쩍하고 두 쪽으로 갈라졌지요. 그 모습을 본 여인이 농부에게 큰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저의 마법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얼마 전에 논에서 농부님이 살려준 지네입니다. 농부님이 만난 할아버지는 못된 이무기랍니다. 저는 마을의 수호신이었는데 사람들을 괴롭히려던 이무기가 저를 시기하여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농부님이 이무기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저를 2번 살려주셔서 저는 이제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인은 농부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네를 살려준 덕분에 농부는 큰 복을 받았지요. 이후 농부는 여인과 정식으로 혼인을 했고 아이들과 함께 오랫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꽤 넘어간 돈 욕심. 어떤 마을에 앞 못 보는 장님이 있었어요. 장님은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덜 먹고 한 푼 두 푼 열심히 돈을 모았지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돈을 500냥이나 모았답니다. 장님은 이 돈을 어떻게 지키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앞을 못 보니 도둑이라도 들면 큰일이잖아요. 장님은 돈 보따리를 이불 속에 끼워둘까, 전대를 만들어 허리춤에 묶어가지고 다닐까, 된장독에 푹 박아놓을까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답니다. 오랜 생각 끝에 장님은 돈을 항아리에 넣어서 뒷마당에 묻어두기로 했어요. 장님은 더듬더듬 손어림으로 땅을 팠지요. 그러고는 돈을 넣어둔 항아리를 땅속에 묻었어요. 그제야 장님은 조금 마음이 놓였지요. 그런데 이걸 어째요? 그런 장님의 모습을 누군가 몰래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지 뭐예요? 이웃집에 사는 엉큼한 욕심쟁이 영감이었답니다. 영감은 담 너머로 장님이 하는 일을 숨지기며 모두 지켜보았어요. 그날 밤 영감은 몰래 뒷마당에 숨어들어서 땅을 파고 돈을 모두 훔쳐갔어요. 이튿날 아침 아무것도 모르는 장님은 돈이 잘 있는지 확인하려고 땅을 파헤치고 항아리 안에 손을 넣어 더듬었어요. 당연히 돈이 있을 리가 없었지요. 아이고, 내 돈.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몽땅 잃어버렸구나.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노. 한참을 혼자 넋두리 하던 장님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도둑이 대체 여기에 돈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그래, 누군가 내가 돈을 묻는 걸 본 거야. 분명해. 장님은 어떻게 하면 돈을 도로 찾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아주 좋은 꾀가 떠올랐지요. 장님은 그 길로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 글쎄, 내가 돈 1000냥이 생겼지 뭐요. 무척 큰 돈이라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하나 걱정스러웠는데 아무래도 어제 돈 500냥을 묻어둔 곳에 같이 묻어야 할까 봅니다. 하하하하. 장님의 돈 얘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온 마을에 퍼졌어요. 욕심쟁이 영감도 이 소문을 들었지요. 뭐라고? 500냥을 묻은 곳에 같이 넣는다고? 그러면 돈이 없어진 것을 알고 틀림없이 다른 곳에 숨기겠지? 어이쿠, 그러면 안 되지. 안 되고 말고. 영감은 어제 훔친 돈 500냥을 도로 가져다 두기로 했어요. 그래야지 장님이 마음 놓고 돈 1000냥을 같은 곳에다 묻어둘 거 아니에요. 영감은 그때 가서 다시 1500냥을 훔쳐오면 된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날 저녁 장님은 뒷마당으로 조용히 가서는 땅을 파보았어요. 항아리 안에 돈 500냥이 들어있었지요. 그러면 그렇지. 소문을 들은 도둑이 가져다 놓을 줄 알았지. 장님은 일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헛소문을 퍼뜨렸던 거였어요. 장님은 돈을 꺼내서 이번에는 진짜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겼답니다. 그게 어디냐고요? 그건 아무도 모르지요. 장님이 참 좋은 꾀를 냈지요.
만약 장님이 돈을 잃어버렸다고 울고불고 난리만 쳤다면 다시 돈을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무슨 일이든 이겨낼 수 있답니다. 백냥으로 산 이야기. 산 너머 한 외딴 집에 부자 부부가 살았어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돈꾀에 돈을 넣고도 남아서 커다란 김칫독에 넣어 곳간 깊숙이 넣어둘 정도였지요. 하지만 돈이 많으면 뭐해요. 외딴 집에 사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하나 없었답니다. 자식은커녕 피부치도 하나 없어 늘 외롭고 쓸쓸했지요. 어느 날 부부는 문지기인 하서방을 불렀어요.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서 훌륭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사오너라. 이야기가 훌륭하다면 100냥을 주어도 괜찮다. 하서방은 돈이 가득 든 돈꾀를 지게에 지고 터덜터덜 내려갔지요. 무거운 돈꾀를 지고 한참을 걸었지만 아무도 만나지 못했답니다. 하서방은 슬슬 다리가 아파왔어요. 그냥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헤맬 수도 없고 걱정이네 그려. 그때 저 멀리 시냇가에서 쉬고 있는 한 농부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서방은 한달음에 달려가 농부에게 훌륭한 이야기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지요. 이야기만 훌륭하다면 이야기 값으로 100냥을 드립니다. 하서방의 말에 농부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그러면 뭐해요? 농부는 알고 있는 이야기도 하나 없고 이야기를 지어낼 재주도 없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100냥이라는 큰 돈이 눈앞에 있는데 그걸 놓칠 수는 없어서 농부는 이야기가 있는 척 했답니다. 때마침 긴 다리를 가진 황새 한 마리가 논두렁을 거닐고 있었어요. 그걸 본 농부는 갑자기 무엇인가 생각난 듯 큰 소리로 말했지요. 저기 온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하서방은 농부가 이야기를 시작하는구나 생각했답니다. 하서방은 주인에게 들려주기 위해 농부가 한 말을 되뇌고 또 되뇌었어요. 그때 황새가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 멈춰섰지요. 귀를 기울이려고 멈춰섰구나. 그러고는 두리번 주변을 둘러보는구나. 황새의 움직임에 따라 농부의 이야기도 이어졌지요. 황새가 다리를 굽혀 살금살금 기어가는 것을 보고는 구부렸다, 기어 들어간다 라고 소리치고 황새가 긴 날개를 펴고 날아가자 저런! 도망치고 있어! 위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어! 이제 안전해지겠지? 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황새가 날아가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농부는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그러고는 얘기가 끝났다며 지게 위 돈꾀를 가지고 얼른 달아났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하서방은 농부가 한 말을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했어요.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는 전혀 알 수 없었지만 한마디라도 빠뜨리면 안 되니까 말이에요. 하서방의 이야기를 들은 부부도 무슨 이야기인지 당최 알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도 부부는 아침밥을 먹으면서 한 자락, 새참 먹으면서 두 자락, 점심 먹으면서 세 자락, 이런 식으로 날마다 이야기를 읊었어요. 간혹 이야기가 막힐 때에는 하서방에게 물어가면서 말이에요. 잠자기 전에도 부부는 한 자락씩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계속 읊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살금살금 마당에서 방으로 들어가려던 도둑은 두런두런 소리에 잠깐 걸음을 멈췄지요. 저기 온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구나. 도둑은 화들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꼭 누군가 자신을 지켜본 것 같았지요. 귀를 기울이려고 멈춰섰구나. 그러고는 두리번 주변을 둘러보는구나. 도둑은 그래도 설마 하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방문 앞으로 기어갔지요. 구부렸다 기어 들어간다. 도둑은 숨이 멎을 지경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하는 동작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는지 슬슬 두려워지기 시작했지요. 에구머니, 이곳에 귀신이 있나 보군. 그렇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없어. 도둑은 도망치려고 살며시 몸을 돌렸어요. 그러자 또다시 말소리가 들렸지요. 저런, 도망치고 있어. 위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어. 이제 안전해지겠지. 그 소리에 도둑은 걸음아 날 살려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줄행랑을 쳤지요. 그 뒤에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도둑들도 부부의 집은 아예 넘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대요. 하서방이 사온 이야기로 도둑을 쫓았으니 백냥이 아깝지만은 않겠지요. 이처럼 이야기의 힘은 무궁무진하답니다. 허풍쟁이 포교와 간 큰 도둑. 어느 포교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가 주인에게 들키자 빈손으로 달아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사는 집에 도둑이 들었던 셈인 거지요. 숙직을 하고 이른 아침 돌아온 포교는 그 말을 듣자 화가 치밀었어요. 아니, 어느 강 큰 놈이 감히 내 집에 들어와 물건을 훔치려고 해? 이 쥐새끼 같은 놈을 당장 잡아서 본때를 보여야겠다. 포교는 그날로 휴가를 내고 문이란 문은 모두 열어놓고 쇠몽둥이를 든 채 대문 근처에 숨어 있었어요. 그는 원래 허풍떨기를 좋아하고 포교가 된 것을 굉장히 출세한 것처럼 뽐내고 다녔지요. 더구나 누가 잘한다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포교를 보다 못한 아내가 말렸어요. 아유, 여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어도 도둑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문이란 문은 다 열어놓고 있다가 혹시 잠이라도 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뭐? 내가 왜 잠이 들어? 잠 같은 것도 못 이기는 사내가 사내야? 난 그렇지 않아. 포교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고집을 부렸어요. 이 소문은 동네에 금방 쫙 퍼졌지요. 그 집에 들어갔다가 허탕만 치고 돌아왔던 도둑도 그 소문을 들었어요. 지나가는 체하고 살펴보니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래, 네 놈이 나를 잡나? 내가 내 놈을 잡나? 어디 한번 보자꾸나. 도둑은 빙그레 웃더니 매일 밤 그 포교가 하는 짓을 엿보았지요. 그러다 나흘째 되는 밤이었어요. 포교는 대문 근처 담벼락에 기댄 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깜빡 잠이 들어버렸어요. 포교가 단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뺨을 후려치는 것이었어요. 헤헤 이놈! 네가 나를 잡겠다고? 니깟 놈이 나를? 어디 잡아봐라! 내가 너를 잡았다 이 얼간이야. 이어서 사정없이 발길로 차는 거였어요. 깜짝 놀라 깨어난 포교는 몸을 움직이려고 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도둑이 포교에게 자루를 씌워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는 제 볼일을 다 보고 나서 행패를 부리는 중이었거든요. 악을 쓰는 포교의 고함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집안 식구들이 우르르 뛰어나왔어요. 그러나 도둑은 이미 간 곳이 없었고 집안에는 남아있는 물건이 거의 없었어요. 싹쓸이를 했던 거였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포교가 들고 있던 쇠몽둥이까지 훔쳐갔어요.
자루에서 빠져나온 포교는 화가 머리끝까지 뻗쳤어요. 이 사람에게 신경질 내고 저 사람에게 화를 내더니 몇 개 안 남은 장독마저 모조리 두드려 부숴버렸답니다. 이튿날 아침 포교는 아침밥도 굶은 채 남의 옷을 빌려 입고 포도청으로 나갔대요. 큰 소리만 뻥뻥 치더니 결국 도둑에게 당하고 말았네요. 그놈의 욕심 때문에 산골에 사는 어떤 양반이 수달을 한 마리 잡았어요. 수달피 값이 비싸다는 소문을 들어온 그는 장사꾼이 올 때마다 턱없이 높은 값을 불렀지요. 단돈 10뎨냥도 안 나가는 물건을 세상에 없는 보물로 알고 아예 한미천 잡으려는 속셈이었지요. 장사꾼들은 가는 족족 허탕만 치게 되자 괘씸하게 여겨 골탕을 먹이기로 의견을 모았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그 양반은 지나가는 장사꾼이 있자 또 그를 불러들여 수달피를 내놓았어요. 장사꾼은 그것을 보자 크게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유, 참 좋다. 이렇게 좋은 수달피를 내 평생에 볼 수 있다니 정말 보물이구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 나서 짐짓 물었어요. 그래, 생원님께서는 이것을 얼마에 받으실 생각이십니까? 200냥만 내게. 그러자 장사꾼은 더욱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200냥이라고요? 그러면 이건 거저네요, 거저. 하지만 제가 지금 돈이 모자라니 어쩌지요? 소인의 미천은 박박 긁어봐야 50냥밖에 안 됩니다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귀 한쪽만 떼어 파실 수 없습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귀 한쪽만 떼어 파실 수는 없을까요? 소인이 가지고 있는 50냥 전부를 올리겠습니다. 생원이 생각해보니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았지요. 귀 한쪽에 50냥이라면 가죽 전체의 값은 몇천 냥은 좋게 될 테니까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장사꾼에게 귀 한쪽을 떼어 팔았어요. 며칠 후 또 한 장사꾼이 지나갔어요. 그는 그 장사꾼도 불러서 수달피를 내놓았어요. 장사꾼은 가죽을 열심히 살펴보더니 아주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아깝다, 아까워. 한쪽 귀만 상하지 않았다면 몇천 냥을 줘도 아깝지 않겠는데. 귀가 떨어져 나가서 쓸모없는 물건이 돼버렸구나. 주인이 놀란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지요. 아차, 이걸 어쩐다? 그런데 장사꾼이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이 한쪽 귀를 어떻게 찾을 수 없을까요? 한쪽 귀만 찾을 수 있으면 이건 천하 명품인데 말이지요. 그러면서 장사꾼은 흥정을 버릴 듯 하더니 그냥 가버렸어요. 양반은 귀를 떼어서 판 것이 너무너무 후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귀를 사간 그 장사꾼을 빨리 찾아오라고 성화를 부렸지요. 이튿날 귀를 사갔던 장사꾼이 다시 그 집 앞을 지나가다 붙들려 들어왔어요. 양반은 호령부터 했어요. 이놈! 남의 귀한 물건을 버려놓았으니 네가 내 죄를 알렸다. 당장 그 귀를 내놓지 않으면 볼기를 칠 테다. 아이고, 생원날이 그 물건을 버리게 왜 버립니까요? 누구에게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으리께서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요. 물론 귀가 있으면 값을 더 받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누가 와서 흠을 잡았다면 값을 깎으려는 수작이지요. 그런 것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장사꾼은 이렇게 말하며 펄펄 뛰었어요.
양반은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럴 것도 같았지요. 그럼 귀가 있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단 말이냐? 임자를 만나면 몇천 냥이든 부르는 게 값이지요. 소인은 그 귀 한쪽을 갖다가 100냥을 받고 팔았는데쇼? 양반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화는 났지만 성질만 부릴 때는 아닌 것 같았지요. 귀만 되찾아 붙이면 3,000냥은 좋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내 놈이 남의 물건을 제값도 못 받게 해놓은 것을 생각하면 당장 주리를 틀어도 분이 안 풀릴 일이다. 하지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장사꾼이고 내 잘못도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니 그 귀만 되찾아오면 용서해 주겠다. 그러자 장사꾼은 죽는 신용을 하면서 엄살을 부렸어요. 아이고, 생원날이. 아이고, 아니 될 말. 아이고, 생원날이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소인이 한 번 판 것을 어떻게 되물려옵니까요? 또 돈이나 있으면 한 번 가서 그 양반님께 사정해 본다고 하지만 소인은 그걸 팔아 이미 이리저리 다 날려버렸는데 어떻게 찾아옵니까요? 양반은 생각 끝에 돈 100냥을 꺼내 던져주며 협박을 했어요. 빨리 가서 되물려오지 못하면 너는 살아남지 못할 줄 알아. 장사꾼은 그 돈을 갖고 가더니 그날로 귀를 되찾아 주었어요. 며칠 뒤 또 한 장사꾼이 지나갔지요. 양반은 그를 불러 수달피를 내보이며 사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장사꾼은 가죽을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지요. 귀가 떨어진 걸 다시 꿰매 달았군요. 이런 것을 누가 삽니까? 그러면서 값도 안 물어보고 그냥 나가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양반은 그때서야 속은 줄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답니다. 홧김에 수달피를 벽장 속에 던져두었다가 여름이 지나서 보니 가죽은 조물 먹고 썩어서 털이 뭉텅뭉텅 빠져 쓰레기나 다름없게 되었지요. 모든 물건은 다 제값이 있는 거랍니다. 터무니없이 욕심을 부리다간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말 대신 닭을 타고 가지. 우스갯소리를 잘하고 재치가 남다르게 뛰어난 김진사가 어느 날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를 맞이한 친구가 술 대접을 하는데 안주라고는 김치뿐이었지요. 친구는 미안했던지 이렇게 말했어요. 집에 안주가 될 만한 것도 없고 시장마저 멀어서 차린 것이 없네. 자네 보기가 부끄럽네. 그런데 그때 마침 여러 마리의 닭이 문 앞으로 몰려와 떨어진 나다를 쪼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있던 김진사는 친구를 골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닭 한 마리만 잡으면 안주감으로 충분할 텐데 빈말만 하는 친구가 얄미웠던 거였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대장부가 친구와 더불어 술을 마시는데 어찌 천금을 아끼겠나? 내가 타고 온 말을 잡아 안주를 만들어 오라 이르게. 주인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김진사에게 되물었어요. 아니, 자네가 타고 온 말을 잡으면 무얼 타고 돌아가려고 그러나? 하하하, 아, 이 사람 걱정도 팔자군. 자네 저 닭을 빌려 타고 가면 되지 않겠나? 이 말을 듣고 난 친구는 크게 웃으면서 닭을 잡아 대접해 서로 맛있게 먹었다고 해요. 허미수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허미수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60세가 넘도록 학문에만 전념하다가 뒤늦게 관직에 오른 인물이었지요. 허미수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데 그중 2가지를 들려드릴게요. 평양감사 허미수와 일찍 죽을 운명의 아이.
허미수가 평양감사로 도임했을 때의 이야기랍니다. 평양감사 허미수가 관원들을 모아놓고 첫 번째 조회를 열었어요. 조회가 끝난 뒤에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었지요. 내 이름은 뭐고 성은 무엇이냐? 모두에게 물어보았답니다. 그중 10살 먹은 시동이 있었는데 심부름하는 그 시동에게도 나이를 물어보았지요.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아무개라고 합니다. 성은 뭐냐? 예, 이가이옵니다. 그래. 그러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조회가 끝나자 시동에게 또 물어보았지요. 다른 사람에게는 안 물어보았는데 시동에게는 또 질문을 했답니다. 내 성이 뭐랬지? 예, 이가이옵니다. 그래. 시동은 자기에게만 또 묻는 게 조금 이상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다른 사람에게는 안 물어보는데 또 심부름하는 시동 아이에게는 물어보았지요. 내 성이 뭐라고 했던가? 예, 이가이옵니다. 그러자 평양감사가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갸우뚱갸우뚱 했어요. 시동은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지요. 그 뒤 집에 가서 아버지께 물었어요. 아버지, 평양감사께서 영거푸 사흘 동안 저에게만 성을 묻는데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긴 게 아닌지요? 정신 빠진 놈, 실없는 소리 한다. 오늘 나가봐라. 또 묻는가? 나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평양감사는 여전히 또 시동에게 물었지요. 내 성이 뭐라고 했지? 예, 이가이옵니다. 그러니까 평양감사가 또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했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는 거 하니? 오늘 말이다. 내가 너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장에 나가면 말을 팔러 온 사람들이 많을 텐데 꼭 한 사람이 비루 먹은 말을 갖고 왔을 거다. 그 말을 내가 좀 사왔으면 하는데 돈을 많이 달라고 할 거다. 10냥짜리면 20냥을 달라고 하고 100냥짜리면 200냥은 부를 거란 말이지. 그래도 두말 말고 깎지도 말고 그 말을 사오너라. 시동은 평양감사가 시키는 대로 장으로 갔어요. 가서 보니 근사한 말이 참 많은데 비루 먹은 말이 딱 한 마리 있었어요. 비루 먹은 말은 피부가 헐어서 털이 빠지고 이런 증상이 온몸에 퍼져 있는 병이 걸린 말이었지요. 얼마냐고 물으니까 근사한 말보다도 배를 달라고 하네요.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면서도 평양감사가 하라는 대로 그냥 그 돈을 주고 사왔어요. 그러니까 평양감사가 시동에게 말했지요. 말이 그렇게 생겼어도 그것이 쓸모가 있다. 너는 지금부터 이 말을 타고 어디를 거쳐 어느 방향으로 가거라. 이렇게 하루 종일 가다 보면 큰 산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산을 오늘 저녁까지 넘어야 한다. 산을 넘어서 조금 내려가면 큰 냇물이 있는데 거기에 이르면 먼동이 틀 무렵이 될 것이다. 그럼 그 냇물을 건너지 말고 지켜 섰다가 가장 먼저 다리를 건너오는 사람 누가 되었든 그 사람에게 이 서신을 전해다오. 평양감사가 서신을 주었어요. 시동은 서신을 가지고 평양감사가 시키는 대로 그 길을 찾아갔지요. 과연 저녁 무렵이 되자 큰 산 밑에 도달했답니다. 저녁 내내 그 산을 넘었지요. 산을 내려가다 보니 과연 냇물이 보이는데 다리가 있었어요. 외나무 다리였지요. 누가 가장 먼저 다리를 건너올까?
평양감사가 서신을 전하라고 했으니 적어도 그 사람은 훌륭한 양반이겠지? 어떻게 생긴 양반일까? 시동은 새벽녘 캄캄한 그곳에서 궁금증을 달래며 기다렸어요. 얼마 있으니까 먼 동이 터오는데 먼 데서 사람이 오네요. 보일락말락 보일락말락 했어요. 마침내 저쪽 다리에서 오는 사람이 누구인고 하니 거적대기 하나를 말아서 짊어지고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은 거린 중에 거린 하나가 떡하니 외나무 다리를 깐닥깐닥 건너오는 곳이었어요. 이걸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떡하지? 시동은 거린에게 서신을 줄지 말지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러다 결심했지요. 평양감사께서 누가 되었든 무조건 가장 먼저 오는 사람에게 주라고 하셨으니 줄 수밖에 없지. 시동은 건너오던 그 거린을 붙들고 정중히 인사를 했답니다. 새로 부임하신 평양감사께서 이것을 드리라고 해서 먼 길을 왔습니다. 허허, 그래. 수고가 많군. 어디 보세. 거린은 시동을 한번 쓱 보더니 서신을 달라고 했어요. 시동이 가만 보니 서신을 읽는 거린의 모습이 예사사람 같지 않았답니다. 시동은 한참을 기다렸지요. 거린은 서신을 다 읽고는 딱딱 접어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바쁜 걸음을 걷느라 붓과 벼루를 깜빡 잊고 안 가지고 왔으니 말로 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지요. 너는 지금부터 그 말을 타고 이 밑으로 내려가거라. 가면 인가가 있을 것이다. 거기 주막에 가서 요기를 하고 쉬지 말고 바로 가거라. 어디를 이렇게 지나면 어디에 당도할 것이다. 늦게 가면 곤란하니까 될 수 있으면 말을 빨리 몰아가거라. 그럼 저녁 때쯤 어느 큰 마을에 닿을 것이다. 거기서 저녁을 얻어먹고 쉬지 말고 큰 산을 넘어가거라. 그러면 새벽녘쯤에 그 산마루 밑에 궁궐 같은 기와집이 보일 것이다. 그 집을 찾아가거라. 그 집 문 앞에 기다리다가 누가 문을 열면 들어가서 이렇게 문 안을 여쭈어라. 평양감사 허선생, 허미수 평양감사께서 새로 도임하셨습니다. 인사차 직접 오셔야 할 텐데 우선 인사말만 전하라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아침 해가 다 뜨기 전에 문 안을 여쭙고 나와 마당에서 서성거리다 보면 해가 차차로 뜨면서 아마도 지붕 저 끄트머리부터 빨간 햇빛이 차차로 내려와 그 집 상기둥에 비출 것이다. 그 무렵이 되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그것을 낱낱이 보고 외워다가 평양감사께 고하거라. 거리는 이렇게 이른 뒤에 훌쩍 떠나가 버렸어요. 시동은 거린이 말한 대로 그 밑으로 내려가 주막에서 얼른 아침밥 한 그릇을 얻어먹었지요. 그러고는 말을 몰고 갔답니다. 알려준 대로 종일 걸려서 저녁 내내 산을 넘고 그곳에 당도했어요. 얼마나 빨리 갔던지 너무 일찍 도착했더래요. 어두워 침침한데도 궁궐 같은 기와집이 보였지요. 얼마만큼 기다리고 있으니 먼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나 저제나 대문이 열리길 기다렸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들어가서 인사할 방법이 없어 시동은 조마조마해졌지요. 이제 곧 먼 동이 트고 환해지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대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때 안에서 사그락사그락 빗자루로 마당 쓰는 소리가 났어요. 금방 해가 뜰 것 같아 시동의 마음은 조급해졌지요. 그래서 대문을 막 두드렸어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그 집 하인들이 마당을 쓸다 말고 문을 열고 누구냐고 물었어요. 이러고 저러고 해서 평양감사 심부름을 왔소. 대감마님 일어나셨소? 시동은 무조건 대감마님부터 찾았어요. 아니,
누군데 대감마님을 찾느냐? 아, 평양에서 새로 도임하신 허미수 감사께서 직접 오셔야 하는데 우선 급하니까 저더러 도임했다는 인사만이라도 전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일찍 찾아왔소. 그러니까 하인은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얼마 뒤 시동더러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네요. 시동이 하인을 따라 들어가니까 70이나 80쯤 됐을 영감 하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있었어요. 시동은 너부시 인사를 했답니다. 평양감사 허미수 감사께서 직접 찾아오셔야 하는데 바빠서 못 오시고 저더러 도임했다는 인사만이라도 드리고 오라고 하셔서 이렇게 불원천리 찾아왔습니다. 그래, 고마우신 분이구나. 대감마님은 그 말 한마디만 하고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돌아가서 말을 전해야 하는데 뭐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시동은 그냥 나올 수밖에요. 시동은 마당에 나와 서성거리며 이놈의 햇빛이 지붕 어디쯤 있나 그것만 봤답니다. 아, 그런데 과연 햇빛이 용마루에서 차차로 내려왔지요. 그리고 상기둥을 비추고 마루 끄트머리까지 와서 결국 토방까지 싹 지나버렸어요. 뭐 하나도 이야깃거리가 없었어요. 시동은 한숨만 쉬며 걱정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느닷없이 방 안에서 대감마님하고 안방마님 둘이 통곡하는 소리가 났어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울어대네요. 시동은 생각했지요. 아, 이것이구나. 그러면 돌아가서 울었다고만 고할까? 그건 안 되지. 뭐 때문에 울었냐고 물으시면 그걸 고해야 할 것 아니야. 시동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인 물러가겠습니다. 가서 무엇라고 여쭐까요? 그러니까 대감마님이 말했어요. 아무것도 전할 말이 없다고 해라. 시동은 가서 그렇게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물었지요. 그럼 조금 전에 통곡 소리는 무슨 까닭인지요? 그것이나 알아다 감사께 고해야겠습니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아닙니다. 저는 꼭 알아야겠습니다. 시동은 한참을 졸라댔지요. 내가 하도 그러니 말을 해주마. 내가 50이 넘어 60이 거의 다 되도록 내 외간에 자식이 없었다. 내가 하도 그러하니 말을 해주마. 내가 50이 넘어 60이 거의 다 되도록 내 외간에 자식이 없었다. 그러다가 늦게야 자식 하나를 낳았는데 3일 만에 어떤 도사가 지나가면서 허허, 이 집에 경사는 났지만 참으로 불행한 일이 닥칠 것이요. 라고 말하더구나. 대감마님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어요. 도사의 말을 들은 하인이 안에 들어가서 안방마님에게 고했지요. 어떤 도사가 지나가면서 이러고 저러고 하더라니까 안방마님이 듣고는 잡아와라 라고 한 것이었지요. 딱 잡아다 놓고 물었는데 방금 뭐라고 하고 지나갔느냐? 이 집에 경사는 났지만 아들이 호랑이 밥이 될 것이요. 그러면 호랑이 밥이 되면 언제 될 것이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안방마님이 물었지요. 그것을 해내실까 모르겠소. 어떻게 하면 된단 말이냐? 당장 이야기해보아라. 좌우간 내가 알게 된 만큼 그냥 갈 수도 없고 아이가 지금부터 14세까지는 무병장수할 것이요. 병 하나 없이 잘 큰단 말이요. 그런데 15세 되는 해
아무 날에 호랑이가 물어갈 것이요. 당신은 세상 없이 지키려 해도 못 지킬 것이란 말이요. 아이를 살리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소. 무슨 방법이요? 지금 당장 아이를 갖다 내버리시오. 그럼 살아날 수 있소. 이 애가 15세 되는 해에 아무 날 아무 시가 되면 해가 동편에 떠서 상기둥에 비쳤을 적에 제 발로 찾아올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도사는 가버렸답니다. 도사의 말을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자니 아이를 내버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도리가 없었지요. 아이를 살리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고 하니 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내다 버렸답니다. 그 뒤로는 아이가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종적을 알 수가 없었답니다. 오늘 아침 상기둥에 햇볕이 비쳤을 때 아들이 찾아오나 기대했는데 단지 평양감사가 보낸 시동 하나만 찾아온 것이었지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시동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평양감사께서 나흘 동안 계속 성을 물었을 적에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여기에 무슨 곡절이 있나? 시동은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부시 절을 하고 외쳤지요. 아버지, 어머니! 아니, 아버지 어머니라니. 내가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라 하느냐. 대감마님과 안방마님이 물었어요. 제가 자세한 말은 못 들었지만 이러고 저러고 해서 평양감사께서 나흘 동안 저한테만 성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이런 곡절을 들었는데 제가 아버지 어머니라고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한다. 무슨 증거라도 있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아버지 어머니라고 한다면 내가 받아줄 수 있겠느냐? 그럼 어떤 증거를 대야 인정하시겠습니까? 그 도사님 말씀대로 낳아서 사흘 된 것을 갖다 버렸다니 그때 무슨 증거라도 남기셨습니까? 어디에 표시라도 해놓았습니까? 무엇을 증거로 삼으면 좋겠습니까? 시동이 물었어요. 대감마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았는데 안방마님이 눈물을 머금고 말했지요. 내가 어디서 어떻게 자랐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이를 버릴 적에 포대기 양쪽에 학을 수놓아 거기에 싸서 갖다 버렸다. 아이를 주워다 키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포대기 쪼가리라도 남겨놓았을 것이다. 그런 것이라도 하나 갖고 와서 이것 아니냐 하고 보여주면 내 아들이라고 하겠다. 시동도 이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 싶었지요. 아, 이거 뭔가 표시가 있어야 받아들이지 아무것도 없이 받아줄 수는 없는 노릇이구나. 시동은 그 길로 자기 집으로 갔어요. 가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물었지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며칠 동안 일이 바빠 집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 성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깜짝 놀랐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참 기구합니다. 제가 평양감사 심부름을 갔다가 이러고 저러고 해서 그 일로 며칠 동안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니 진짜 제 성이 무엇인가 그것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님은 무릎을 탁 치면서 아들을 붙잡고 말했어요. 내가 이것을 숨기려고 돈도 많이 쓰고 술도 많이 사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나도 내 성은 모른다. 나도 모르니 갑갑한 일 아니겠느냐? 그럼 아버지 어머니가 핏덩이를 그러니까 저를 어렸을 적에 데려다 기른 게 분명한가요? 우리가 손이 없어서 근심했었는데 우연히 어떤 도사가 와서 아이 하나를 주었다며 우리 집에다 맡기더구나.
도사가 이놈이 장차 잘 될 거라고 해서 아무도 모르게 기르다가 이것이 소문이라도 날까봐 주위에 술도 많이 사주고 누가 뭐라고 하면 돈도 줬지. 재산은 놔뒀다 뭐 하겠느냐. 비밀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할 만큼 다 했건만 어떤 놈이 일러 바쳤는지 참 팍팍한 노릇이구나. 하지만 나도 내 성은 모른다. 시동은 정말 갑갑했지요. 시동은 그 대감 집에서 알려준 걸 물었어요. 그 집에서 저를 포대기에 쌓아놨다는데 저를 주워 기를 적에 포대기 쪼가리라도, 그러니까 증거품이 될 만한 것이라도 없나요? 언젠가는 이것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하고 그 포대기를 그냥 놔두었다. 어머니가 울면서 포대기를 내왔어요. 이렇게 된 마당에 이제 숨길 것이 뭐가 있겠느냐. 아무것도 숨길 게 없구나. 그러고 포대기를 내주는데 보니까 포대기가 여전히 새 것같이 그대로 있었어요. 시동은 그 포대기를 싸 짊어지고 다시 대감 집으로 갔지요. 이것이 저를 싸서 버린 포대기가 아닙니까? 포대기를 딱 내놓으면서 물었어요. 안방마님은 시동 얼굴을 한번 보고 포대기를 한번 보고 나더니 말했어요. 틀림없이 내가 수놓은 거다. 포대기 양쪽에 학을 수놓은 모양이 똑같구나. 진짜 내가 참 내 아들이 되어서 찾아왔구나. 대감마님과 안방마님은 시동을 굉장히 반겼답니다. 알고 보니 그 집은 김정승 댁이었어요. 시동은 이제 성을 알아가지고 그제야 평양감사한테 갔답니다. 다녀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를 했지요. 그래, 욕봤다. 평양감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튿날 아침에 조회가 끝나자마자 다시 물었어요. 내 성이 뭐라고 그랬지? 김가이오입니다. 그렇지. 그러면서 평양감사가 말했어요. 내가 다리에서 제일 첫머리에 만났던 거린이 너를 버리라고 한 바로 그 도사다. 남을 살리려고 고생을 자청해서 떠맡은 도사로 유명한 분이다. 정승 벼슬을 가진 분들이 바로 너의 친아버지 친어머니다. 그리고 도사의 말대로 너를 주워 기른 분이 너의 양아버지 양어머니다. 낳은 공도 있지만 기른 공도 큰 법이니 양아버지 양어머니를 근처로 모시고 가서 친아버지 친어머니보다 더 잘 모시도록 하여라. 이렇게 해서 시동은 자기 성을 제대로 찾을 수 있었답니다.